전 세계 교육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Q 215, 태어날 때부터 신이 선택한 아이라 불렸던 한 미국 소년이 명문 하버드를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기자들은 외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가 왜 한국으로?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를 남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는 천재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천재 소년의 감동 실화이자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2살에 하버드에 입학한 노아 파커입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계시더군요. 타임지 표지에 실릴 때도 그랬습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제 IQ가 215라는 점, 제가 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 인류 미래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점만 물어봤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이상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도, 꽃이 피어나는 봄날의 느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감정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짜 웃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표정이 없었죠. 노아는 우주의 기원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이 웃는지는 모릅니다. 타임지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기자는 그 말을 듣고 제 눈을 쳐다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뭔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전 그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자주 울었습니다. 노아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심리학자들은 저에게 알렉시티미아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했어요. 하버드 심리학과 앤더슨 교수는 제 부모님께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개발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심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일 뿐이었죠. 그때 전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IQ는 세계 최고지만 정서지능은 발달하지 않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저에게 감옥 같았어요. 거대한 도서관과 강의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12살 아이. 저는 주로 홀로 도서관 구석에 앉아 양자역학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모두 성인이었고 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가끔 호기심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 넌 정말 천재구나.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연구를 극찬했어요. 노아는 현대 물리학의 미래야. 하지만 그 칭찬이 제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웃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낮에는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제 방에서 이모티콘을 수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수천 개의 이모티콘을 분석하고 분류했어요. 가 행복, 가 슬픔을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죠. 마치 외계어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버드 물리학 심포지엄에서 저는 새로운 양자이론을 발표했어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들은 제 어깨를 두드렸고 언론은 또다시 저를 주목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취감이라는 게 뭘까요? 자부심은 어떤 느낌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킴 교수가 물었습니다. 노아, 넌 이런 순간에도 아무 느낌이 없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킴 교수의 눈에
뭔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구의 교육은 지능만 키우고 정서는 놓치고 있어. 진정한 천재성은 머리와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되는 거야. 킴 교수의 말이 처음으로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장의 책자를 건넸어요. 동아시아학과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 안내문이었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궁금해했죠. 감정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조차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동아시아학과 강의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작아서 앞사람 때문에 강연자가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내용만 들으면 됐으니까요. 강연자는 김현우 교수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언어에 대한 학술적 설명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밝혀진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만들었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학과 언어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놀랐어요. 마치 완벽한 수학 공식 같았죠.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독특함은 과학성만이 아닙니다. 한글은 소리와 의미와 감정을 동시에 담아내는 유일한 문자예요. 사랑해라는 한국어 표현은 단순히 I love you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 친밀도, 상황적 맥락이 모두 담겨 있죠. 이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강연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언어가 정말 감정을 담을 수 있나요? 그건 그냥 문화적 해석 아닌가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렌즈예요. 특히 한글은 그 구조 자체가 정서적 표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김 교수님,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글이 정말 감정 표현에 특별한가요? 김 교수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읽는 것 같았어요. 노아, 넌 매우 특별한 아이구나. 지능은 뛰어나지만 감정의 세계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 한글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는 물리학 공식이 아닌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언어가 정말 감정을 형성할 수 있을까? 왜 하필 한글이 저에게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마치 우주의 새로운 법칙을 발견한 것 같은 흥분이 있었어요. 아직 감정은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게다가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조교 윤재는 저를 더욱 호기심 자극했어요. 한글은 논리적 천재도 감성적 천재로 만들 수 있어. 믿어봐.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저에게는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버드-서울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노아, 넌 겨우 12살이야. 혼자 한국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죠. 이건 제 연구에 꼭 필요해요. 한글과 정서 표현의 상관관계를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혼자 타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13시간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죠.
사람들의 표정도 미국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서울대 프로그램 담당자는 제가 홈스테이할 김할머니 댁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보는 높은 아파트들이 늘어선 풍경이 낯설었죠. 김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껴안았어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손짓과 미소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물리적인 온기 이상의 뭔가가 있었죠. 첫날 아침, 할머니는 저에게 된장찌개를 내주셨습니다. 제 앞에 놓인 뜨거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눈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었죠. 왜 울고 있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자신의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거란 걸 아시면서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으니까요.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가 된장찌개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눈물을 보시고는 무언가를 알아차리신 듯 했어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그 순간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앤던슨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다양한 음식 냄새, 쉴 새 없이 들려오는 한국어. 모든 것이 생소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 표현들. 웃음, 놀람, 기쁨, 실망. 마치 살아있는 감정 교과서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싶었죠. 미국 천재도 감동시킨 할머니 된장찌개의 힘. 나중에 서울대 신문에 실린 헤드라인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 눈물의 순간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학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미국에서도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영재학교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운 유일한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제 발음이 우스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적대적인 웃음이 아니라 친근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업은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미국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팀을 이루어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토론도 활발했어요. 저는 항상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했기에 이런 협동학습이 낯설고 불편했죠. 그 중에서도 준호라는 남학생이 특별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훨씬 활기차고 표현력이 풍부했어요. 그는 영어를 꽤 잘했고 제게 먼저 다가왔죠. 너는 왜 항상 표정이 없어? 로봇 같아.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적대감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나는 감정을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감정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학교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북과 장구 같은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사물놀이 동아리야. 한번 해볼래? 준호가 제게 작은 북을 건넸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제가 음악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내 움직임을 따라해봐. 생각하지 말고.
준호의 말대로 저는 생각을 멈추고 그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리듬감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점차 북소리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악기들과 어우러지는 소리가 제 몸을 통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죠. 준호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봐, 웃고 있잖아. 그의 외침에 다른 아이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게 됐죠.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때? 뭔가 느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처음으로 뭔가 느꼈어. 그게 기쁨인 것 같아. 준호는 활짝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한국에서 내 감정을 찾는 여정이 말이야. 그날 저녁, 김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기 전 할머니가 내게 작은 공책을 건네셨습니다. 한글로 된 단어들과 그 옆에 영어 해석이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기쁨 마이너스 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제가 오늘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잠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먹고 서울대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과학영재학교에서 준호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상이라는 것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배웠죠. 기억은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야. 아는 하늘을 상징해.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라서 쓰고 발음할 때 느껴지는 묘한 감각이었어요. 안녕을 쓸 때와 헐로를 쓸 때 제 마음의 상태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한글은 마치 몸으로 쓰는 언어 같았어요. 발음할 때 입모양과 글자 모양이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경험은 영어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내가 쓴 편지야. 내가 한글을 얼마나 배웠는지 읽어봐. 저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많은 단어들을 몰랐지만 대충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너를 만나서 기뻐. 너는 특별해. 우리는 친구야.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느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감각. 이게 감동인 걸까요? 준호는 제 눈물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울고 있어? 내 편지가 그렇게 감동적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우정의 감각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어요. 오늘 나는 우정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영어로 프렌드십이라고 하지만 한글로 우정이라고 쓸 때 느껴지는 감각은 완전히 다르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자
그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어로는 17년간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 한, 그리움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될 수 없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어펙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유대감, 의무감과 사랑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김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정을 영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한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자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만든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돌멩이가 들어있었죠. 복주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의 번역기를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행운을 담은 주머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니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국어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발음이 서툴렀지만 제 마음은 정확히 전달된 것 같았죠. 영어로 thank you를 수천 번 말했지만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느껴진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했어요. 준호는 제게 더 많은 감정 단어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서운하다, 아쉽다, 뿌듯하다.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바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미묘한 감정의 층위를 담고 있었죠. 저는 그 단어들을 배우면서 제 감정의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뇌의 정서 영역 활성화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였어요. 김현우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노아, 너의 독특한 경험이 이 연구에 큰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fMRI 장비를 통해 한글을 읽을 때와 영어를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는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 영역도 활발하게 활성화됐죠. 특히 정, 한, 그리움 같은 단어들을 읽을 때 정서 영역의 활성화가 두드러졌어요. 준호와 몇몇 한국 학생들도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뇌 활성화 패턴과 제 패턴을 비교했어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뇌의 패턴이 한국 학생들의 패턴과 유사해졌습니다. 마치 제 뇌가 재배선되는 것 같았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언어 정서 양자이론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관계를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르먼트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었어요.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국제학술지에 제출했고 놀랍게도 채택되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세계 언어학계와 물리학계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12세 천재, 언어와 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같은 헤드라인이 국제 뉴스를 장식했죠. 하버드에서는 즉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결정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화상통화에서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노아, 넌 미국인이야. 하버드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황당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구나.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감정을 표현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준호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나도 기뻐. 우리 함께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대의 일부 연구원들, 특히 민석이라는 박사과정 학생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외국인 꼬마가 우리 문화를 이용해 유명해지려는 것뿐이야. 그의 말이 가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민석이 제 연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실험 결과가 변조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에게 알려줬죠. 저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 교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려던 순간 민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미안해, 노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너를 질투했어. 12살 꼬마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 12살 꼬마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대신 전에 없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해와 공감이었죠. 괜찮아, 민석. 나도 내 기분을 이해해. 우리 함께 연구하는 건 어떨까? 민석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왜 화해를 결심했어? 그의 대답은 제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회의 부품으로만 살아간다면 현재보다 나은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거야. 너를 질투하면서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제 내 진짜 가치를 찾고 싶어. 민석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제 가장 열정적인 연구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제 논문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제 실제 감정 발달 과정이 연구의 핵심 데이터가 된 거죠. 특히 한글이 어떻게 정서적 표현을 과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물리학으로 증명한 하버드 신동. 이런 헤드라인이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했지만 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제 내면의 변화였어요. 수식과 이론으로만 가득 찼던 제 세계에 이제는 다양한 색깔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제 연구는 계속해서 주목받았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특임 교수직을 제안한 겁니다. 13살의 나이에 교수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개인 연구실, 무제한 연구비, 자유로운 커리큘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버드 총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저는 공손하게 사양했어요. 한국에서 제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님도 마침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셨고 제가 여기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직접 보셨어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기쁘구나.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처음으로 진정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KAIST에서의 첫 강의는 긴장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준호와 민석이 앞자리에 앉아 응원해 주었어요. 첫 강의 주제는 언어와 감정의 양자역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물리 법칙은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웃음이 무엇인지, 눈물이 왜 흐르는지 알지 못했죠.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연구 결과를 설명했죠. 한글이 어떻게 뇌의 정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지, 언어와 감정의 관계가 어떻게 양자 얽힘과 유사한지. 학술적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개인적인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감정 표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과학적으로는 모든 언어가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글은 특별했어요. 한글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은 분명합니다. 준호와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 정서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정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였죠. 첫 임상 시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요. 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마음이 담겨야 해. 그의 말처럼 우리는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1년 후, 저는 TED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 한 천재 소년의 인간 되기였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제 강연을 지켜봤죠.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주의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의 마음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 영혼을 깨운 열쇠였어요.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도 깨달음 없이 주어진 지식에 의해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동일한 기계와 같은 생활은 결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천재라면 그것은 제 IQ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배우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준호와 민석이 무대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배운 저에게 이제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직접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교수이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미국 소년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제 IQ와 학문적 성취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새롭게 발견하는 감정들이에요. 기쁨, 슬픔, 그리움, 설렘. 이 모든 감정들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글은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단순한 천재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지성과 감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던 제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한글이 있었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21세기의 한 미국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